안녕하세요. 매주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야기를 모아 맥락과 흐름을 읽어주는 기자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한동안 정치권에서 사라졌던 달걀 투척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주당이 연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 도중 달걀이 날아들었죠. 얼굴을 맞은 백혜련 의원은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또 다른 투척물도 있었던 걸로 봐선 정치인을 향한 의도적인 공격이라고 보였습니다. 과거에도 정치인을 향해 날아오는 달걀은 종종 있었습니다. IMF에 대한 원망을 담아 전 대통령에게 던진 페인트 달걀이나 전임 정부의 농업 실책 책임을 물어 여당 대선 후보에게 농민이 던진 달걀, 대선 후보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던진 달걀, 있어선 안 될 일이었지만 새로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달걀을 맞은 대다수의 정치인들 역시 국민의 목소리라며 별 문제제기 없이 넘기곤 했죠. 특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난히 달걀과 인연이 깊다고 해야 할까요? 날아드는 달걀을 3번이나 맞은 그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맞아줘야 국민들 화가 좀 풀리지 않겠느냐고 웃어 넘기기도 했죠. 하지만 20일에 있었던 일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비정했습니다. 동료 정치인이 당한 폭력 행위를 두고 자작극이 아니냐는 음모론을 띄웠고, 극렬 지지층에서도 반대 세력에 공격당한 것처럼 만들라고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죠. 근거로 내세운 건 날도 좋은데 왜 우산을 갖고 왔냐, 이런 정도였습니다. 민주당에선 바로 테러 방조를 넘은 테러 독려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당 대표는 헌재 결정에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몸조심하란 말을 했죠. 이재명 대표의 해명은 협박 아닌 우려라는 거지만 글쎄요, 국민들에겐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앞에서 우리 대행이 근무하는 말이죠. 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북한 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이 대표의 발언에 더 나아가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의 10년 전 국정농단 사건까지 소환하며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최 부총리를 협박하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요한 강요죄로요. 그런가 하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먼저 제안한 AI 토론은 응하지 않고 유발 하라리 교수와 대담하는 이 대표를 향해 목이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 대표의 모습과 너무 유사한 행동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굳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일까지 거론하며 구차한 행동으로 치부한 건 너무 나간 비판이었죠. 민주당에선 인간 존중 결여, 윤리조차 망각한 망언이라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안 의원은 그럴 의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정치를 한다는 분들마저 이런 상황이다 보니 양진영의 지지층이 다른 쪽 정치인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의문입니다. 몇 년 전 영국의 한 정책연구소에서 문화전쟁 지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전쟁은 말 그대로 한 국가 안에서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계층, 소득이나 종교 등이 다른 집단 사이에서 일어난 충돌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조사 대상 28개국 중 한국이 1위였습니다. 특히나 정치 분야에서 한국인들 19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존재한다고 답변했죠. 조사 대상 나라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요.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지금이 덜하지 않을 거란 걸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정치인을 향한 증오와 폭력으로 비화되고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죠. 과거 우리 정치사에서도 이런 갈등과 정치인 테러는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갈등입니다. 갈등을 중재하고 화합시켜야 할 정치인들마저 앞장서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법정모독에선 이런 갈등과 비정해진 정치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흐름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정치인을 향한 공격이 가장 빈번했을 때는 아마도 해방기 무렵일 겁니다. 좌우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었죠. 우파 정치인 송진우, 중도좌파 여운형, 독립운동가 출신 김구 등 모두 목숨을 노린 테러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독재 정권이나 군사 정권에선 주로 야당 정치인이 그 대상이 됐죠. 국가정보기관이 사주하거나 개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3년 일본에 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납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신민당 원내총무 시절 삼성 개헌을 반대하는 연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질산 테러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 일어난 정치인 테러는 주로 정적 제거가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이런 정적 제거 방식의 테러는 사라졌고 저마다 이유 있는 사람들의 돌발 행동이 주를 이뤘습니다. 달걀과 밀가루 등 분노 표출과 망신 주기 방식으로 이어지던 정치인 테러가 크게 다시 이슈가 된 건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찰 중 흉기에 피습을 당했죠. 당시 피의자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살해를 결심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고 얼마 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 차이로 상대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한 범죄 행위라고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둔기로 습격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심신미약 상태인 학생이 저지른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3주 간격으로 벌어진 두 사건은 정치권의 혐오 정치, 증오 정치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여야 모두가 독버스처럼 자라난 정오 정치가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고 머리를 맞대어 정치 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정치권에서 서로 주고받는 혐오의 말들이 결국 지지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본인들도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반성은 이때뿐 지금도 정치권은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다시 정치권에 달걀이 날아들었던 그날도 여야는 같은 장소에서 대화 대신 각기 다른 피켓을 들었습니다. 살해 협박을 받아 방탄복을 입고 경찰 경호를 받는 야당 대표조차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는 말을 했죠. 그 공포가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여야는 서로를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고 손가락질하는 상황이 일상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범죄자 집단 소굴로 명명한 이후부턴 더 격렬하게 브레이크 없는 극단의 싸움으로 치닫게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여당 공식 페이스북에 야당 대표를 악마처럼 이미지화한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죠. 이 대표의 언행을 비판하려는 의도였겠지만 여당이 혐오를 조장하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내란이란 주요 혐의를 받고 있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참수하란 문구가 적힌 칼을 들고 웃고 있는 지도부 사진 역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얼마 전 저희 동아일보는 동아시아연구원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실시한 정치 양극화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지층이 상대 정당에 갖는 매우 싫다는 감정이 60-70%에 달했죠. 문제는 이 감정이 비호감을 뛰어넘어 역겹다는 혐오와 정치권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는 수준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싫은 마음이 곧 폭력 행위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광화문 앞 경찰 차벽처럼 광주 금남로의 차벽처럼 충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시위 때마다 물리적 차단을 하는 거겠죠. 금이 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하는 게 정치인데 그런 면에서 지금의 정치인들은 직무유기인 셈입니다. 정가 사범이자 12개 범죄 혐의자 이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 헌정지수를 파괴하는 이 중대 범죄자를 그대로 끌어안고 동조하고 가는 당이 보수 정당 맞습니까? 이건 극우 정당도 아닙니다. 범죄 정당입니다. 대중들의 이 같은 혐오 정서에 정치권마저 숟가락을 얹는 언행은 정치인 테러 가능성을 더 높이고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쌓여온 규범과 원칙이 바탕이 되고 그 위에 상식과 합의가 더해져 작동하는 건데 어느 순간 그런 기능이 사라져버린 느낌이죠. 거기에 유튜브나 SNS는 더 손쉽게 자신들의 주장을 검증 없이 퍼뜨리게 됐고요.
그리고 그 정점엔 두 사람이 있습니다. 0.73%포인트 차 승부를 벌인 두 사람이죠. (2022년 3월)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0.73%포인트 차 승부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승리의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민주주의에선 다수결의 원칙이 중요하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으로 첫 발을 내딜 때쯤 패자의 역습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3개월 만에 국회에 입성했고 곧 거야의 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입법부의 패권을 쥘 수 있게 됐죠. 이 모든 사태가 두 사람 때문이란 게 아닙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역할이 적지 않았던 건 사실이죠. 자기 지지층만 독려하고 끌어안는 두 사람의 행보가 지금 광화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한쪽에선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고 외치고, 다른 한쪽에선 그래도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는 안 된다고 외치면서 양 진영이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니 국민적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이벌도 숙명적인 공생의 라이벌을 만나야 서로 윈윈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걸까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라이벌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출신 지역도 성향도 달랐고 성격도 아주 달랐습니다. 같이 독재에 맞설 때를 빼곤 줄곧 치열한 경쟁 관계였고, 이희호 여사는 그런 둘을 물과 기름 같은 사이라고 했죠. 40여 년을 경쟁했지만 두 사람이 협력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이었습니다. 누가 국민에게 더 지지받는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선의의 경쟁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원동력이었죠. 지금처럼 누가 덜 못하냐, 그래도 쟤보단 낫다 라는 차악 싸움으로 지지층을 자극하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또 지지층의 호응만이 아닌 국민 전체의 호응을 원했고, 자신의 신념 정치가 아닌 정치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진실된 경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인정한 진정한 라이벌이었고요. 두 사람 덕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좀 더 빠르게 내렸다는 평가를 받지만, 지금은 서로 공멸하는 라이벌이 그 뿌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정치만큼 말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은 없습니다. 생각을 담은 말은 변화를 만들고 그 힘이 민주주의를 움직이게 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들이 과연 그 힘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말의 힘을 너무 얕잡아봐 자신의 말이 혐오와 증오를, 그리고 폭력과 테러를 부를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 절제 없이 사용한 말의 힘들이 모여 적대적 정치 구도를 만들고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다는데 그 힘은 좋은 쪽으로 써야겠죠. 정치인에게 책임을 따져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민주국가에선 달걀도 바나나도 협박 메일도 아닌 바로 투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정치인들을 잘 지켜보다가 투표로 심판하는 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고 미래 세대를 지키는 길일 겁니다. 오늘의 법정 모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모독,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